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니찬 괴담, 저와 아기의 생활이라는 괴담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에서 자주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던 그녀의 존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라든지 옛 친구에 관한 추억이 나 말고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을 저도 겪어봤어요. 제가 정신병인 것 같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인데 둘째를 낳았을 때 경관열상이라는 증상, 그러니까 아기 몸 때문에 질이 찢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했고, 셋째를 낳을 때도 찢어져서 저는 아기를 확인한 후에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관열상은 보통 수 밀리에서 수 센티미터로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지혈, 질도 점막이니까 코피랑 똑같은 처치, 그렇게 지혈을 하는데 저는 둘째 때 자궁구에서 질구까지 쭉 찢어져서 꿰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몸 생각해서 꿰매주신 거였죠. 근데 하루가 지나서 아기랑 대면하게 됐어요. 오래간만에 태어난 아이, 6년 만에 태어난 아이라 너무너무 기쁘고 귀여워서 엄청 예뻐라 했죠. 첫째, 둘째도 아기를 귀여워하고 엄청 아끼더라고요. 그런데 셋째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난 겨울, 저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렸는데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혼자 격리해서 3일 정도 계속 잤어요. 그런데 일어났더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족에게 물었는데 아기 같은 건 없었는데 라는 거예요. 아니, 인플루엔자 걸리기 전까지는 분명 다 같이 살았고 다른 애들도 예뻐했었잖아. 열이 난다고 의사한테 가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아기 맡겨줘 라고 했잖아. 등등. 이쪽은 멘붕 상태였는데 열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꾼 거 아니냐고 하지 뭐예요. 아기를 재웠을 터인 아기용 침대도 벽작 안쪽에 수납돼 있고 아기 옷, 기저귀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그게 아니면 열이 나는 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충격에 빠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아기에 대해 물었더니 점점 다들 분위기가 불편해지다가 남편이 알려줬어요. 아기는 태어났을 때 울질 않아서 진찰을 해보니 폐에 질환이 있었고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제가 수술을 받고 마취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나 조산사, 정신과 담당 간호사분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당신도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장례식도 치렀잖아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기를 안아 카시트에 태운 것도 기억이 나고 매일매일 아기랑 즐겁게 살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앨범을 봐도 아기가 안 찍혀 있더라고요. 역시 아긴 저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던 거로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점점 차분해지면서 아기 장례식도 생각나고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슬퍼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의 기분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기한테는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들은 인플루엔자 열, 그러니까 그게 40도 가까이 올라간 열 때문에 가위에 눌려서 환각 같은 걸 본 게 아닐까라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 육아일기에는 아기와 지낸 매일이 기록되어 있네요. 몸무게나 키는 안 적었고 생후 3개월 검진이나 반년째 검진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기록해둔 건 아마 성장하는 걸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그랬겠죠. 하지만 가족들 모르는 데서 제가 아기는 살아있어 라며 생활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하니 저 스스로가 무서워졌어요. 확실히 그동안 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쳤던 것 같아요. 진정이 된 후 이웃집 사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끔씩 아기 얘기 하더라 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도 아기가 죽은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장구를 쳐줬다나 봐요. 더워서 요새 아기랑 외출은 삼가고 있어 라거나 아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 이러면서 유치원 학부모회에도 참여하고 있었대요. 친구가 그랬다는 것은 어쩌면 독감열 때문에 환각을 본 거 아냐? 라고 한 가족들도 저와 아기의 생활에 묵묵히 맞춰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던 첫째, 둘째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런 엄마를 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도 아기를 아는 느낌이나 아기가 젖을 빠는 느낌, 그게 분명 현실이지 않았을까 싶을 때도 있고요.
제가 아직 미쳐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기까지가 저와 아기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야, 그럼 몇 년 동안 얼마나 이랬던 거야? 아, 1년 동안 이렇게 산 거였구나. 어떡해.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있을 거 아니야. 아이 유산하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 괴담도 그렇고 실제로도 있을 건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떡해. 경관열상이라는 것도 막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경관열상이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너무 아프겠다. 미치겠다 그냥.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태어나질 못했는데 그 아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살았던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그거 다 이해하면서 그냥 같이 살았던 거고. 이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묵묵히 그러는 거 지켜보면서 나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같이 살았던 거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와 아기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진정한 가해자라는 니체한 괴담입니다. 아는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들은 그녀가 듣고 제일 섬뜩했던 이야기. 이야, 이런 건 재밌겠다. 수간호사가 말해주는 괴담. 그 이야기가 뭔고 하니 간호사 동료 A와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A는 모 아동 연쇄살인범 B와 소꿉친구의 엄마들끼리 친했대요. 그때 B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진짜 가해자는 나 아니야? B의 수기에는 어린 시절에 괴롭힘을 당한 것이 범죄의 계기였다고 적혀 있었고 A는 B를 자주 괴롭히곤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끼리는 서로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친했대요. 그녀는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고 A도 정신과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주지 뭐예요.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야, 이게 수간호사가 한 말이죠. 본인의 옛날 친구가 연쇄살인범, 아동 연쇄살인범이 됐는데 걔가 연쇄살인범이 된 이유가 내가 옛날에 괴롭혀서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완전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정신과 간호사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네. 할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다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니체한 괴담 모형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꿈에 나와서 기억나버렸기 때문에 여기 투하할게. 내 고향에서는 누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오봉 때 배를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풍습이 있어. 쇼로 나가시와 비슷하지만 다른 행사야. 여기서 쇼로 나가시란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일부, 사가현의 오봉에 치러지는 죽은 이의 혼을 애도하며 떠나보내는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약간 연꽃 같은 데에다가 그 초를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떠내려 보내는 그런 행사네요. 깐난아기 정도면 뉘일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나무 배에 새 수위와 집신, 오봉 과자와 과일 등을 넣은 다음 배 주위에 테를 두르고 다수의 작은 등불로 장식해 떠내려 보낼 때 등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나거나 배가 가라앉으면 몹시 불길한 징조라서 등불을 장식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그냥 재수가 없다 생각될 뿐이고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배를 띄운 적이 있었어.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재주가 좋은 분이셔서 배를 업체에 주문하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직접 설계하여 만들었고 집신도 할아버지가 손수 짠 걸 넣었어. 행사 당일날 부두에 어선이 와서 모형 배를 바다에 띄우는 작업을 했는데 당시 어부였던 아버지도 그 일을 도우신다고 들어서 나도 근처로 보러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에게 위험하니까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못 써. 바다에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라고 꾸지람을 들은 다음 내 손을 꽉 쥐고 계셔가지고 보러 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캄캄한 바다를 흘러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지. 배가 등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서 참 예뻤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집 배 위에서 뭘 찾고 있는 검은 사람 그림자가 있더라고. 오봉 과자나 과일을 먹고 있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어. 잠시 후 그 사람 그림자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다른 배로 옮겨 뛰었어. 원하는 걸 찾지 못했는지 분풀이로 등불을 때려서 그 배의 등불이 크게 흔들리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불길이 치솟았어.
까매서 표정은 안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그 그림자가 웃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여기까지 와서 나는 겨우 왜 새까만 그대로지? 라고 깨달았어. 등불에 비치면 원래의 모습이 보일 텐데, 하지만 저 사람 모습은 검은 실루엣 그대로잖아. 난 갑자기 겁이 나서 배에 누가 있어 라고 어머니한테 말했지만, 얘는 또 무슨 소리니, 누가 타고 있으면 바다에 띄우기 전부터 알 수 있잖니 라며 웃으시는 거야. 아무래도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하지만 사람 그림자, 할머니 배로 옮겨가서 집신을 집어둔 순간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 나중에 물어보니 어머니한테는 집신이 공중에 떠오른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야. 나한테는 그 사람 형상이 집신을 손에 들고 신고 싶은 티를 내는 것처럼 보였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람 그림자가 집신을 손에 쥐어도 위치상 등불에 막혀서 집신을 눈으로 보는 건 무리였을 텐데, 그때는 그림자가 집신을 잡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 무서워서 소리는 못 냈지만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주려고 만든 거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왠지 사람 형상이 이쪽을 본 것 같은 기척이 느껴지더니 배 바닥에 집신을 내려놓고 그대로 화난 것처럼 등불을 때렸어. 근데 등불이 살짝 흔들렸을 뿐 촛불은 옮겨붙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열심히 짠 틀에 잘 연결돼서 그랬던 것 같아. 몇 번 때렸는데 그래도 불이 안 난 게 억울했는지 사람 그림자는 휙휙 배를 옮겨 타면서 멀어져 갔어.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무서웠던 추억. 그때 그건 아무도 자기 배를 준비해주지 않은, 공양하는 사람이 없는 영혼이었을까? 요새는 환경보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배에는 아무것도 싣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림자가 와도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옷이나 신발도 얻을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이지만 불쌍한 기분이 들기도 해. 여기까지가 모형 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히 이 글쓴이의 생각처럼 느껴지긴 해요. 본인을 위해 공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배에 옮겨 다니면서 다른 사람 옷도 막 입어보려고 하고 불 옮겨 붙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샘나니까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채팅창에서 그렇게 심술내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지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데 죽고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 공양하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저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검은 사람 그림자라 해가지고 계속 코난 범인 생각남. 코난 범인인 줄 알았어. 자, 아무튼 다음 괴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앞에 자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타다 경험한 이야기. 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있으면 말이야, 서로 길 양보하느라 자전거가 휘청거려서 힘들 때가 있잖아. 나는 눈치챈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길가로 가서 지나쳐 보내는 타입인데, 그날도 30m쯤 앞에 자전거가 달리는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접근해 달렸어. 그랬더니 저쪽도 같은 쪽으로 굳이 방향을 틀지 뭐야.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피했는데 또 바로 같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길래 조금 초조한 심정이었어. 멍하니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잘 보고 피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깨달았는데 상대방 자전거와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거야. 하고 살펴보니 저쪽 자전거랑 나랑 가는 방향이 같더라고. 하고 살펴보니 저쪽 자전거랑 나랑 가는 방향이 같더라고. 보통 거기서 안심할 테지만 그걸 알고 나는 그만 패닉에 빠졌어. 아니, 그게 상대방 얼굴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야. 검은색의 풍성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분명 얼굴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 저녁에 그늘 탓인지 표정은 확실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얼굴이었어. 모자도 가면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 녀석은 내 앞을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눈으로 잘 확인해보니 자전거의 방향은 평범했고 몸은 솔직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검정 원피스 밑단이 다리까지 내려와 있어서 말이야. 진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돌아서 옆길로 빠졌어.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꽤 길을 돌아서 집에 왔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무서운 거야. 왜냐면 그 녀석 내가 방향을 피할 때마다 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 확실히 이쪽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게다가 어느새 내 앞을 달리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날 말고는 그 녀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도 앞에 자전거가 보이면 순간 움찔해. 도대체 그 녀석은 뭐였을까? 야, 여기까지였는데요. 그러니까 30m쯤 앞에 자전거가 있어서 근데 얼굴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구나 싶어서 방향을 틀었어.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확인을 해보니까 자전거는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얼굴만 내 쪽을 보고 있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후드티가 약간 테무에서 산 파티용 후드여가지고 막 눈이 달려있다든가 그런 건가? 트럭 뒤쪽에 눈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겠죠? 이 이야기는 되게 일본 괴담스럽네. 기괴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쪽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맞죠. 방향을 피할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뭐였을까? 아무래도 일본에 그 괴랄 한 몰카가 많잖아요. 그런 몰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옆길로 빠져서 제작진이 그 뒤를 밟지를 못했던 거지. 자, 아무튼 재밌었고요. 빨간색 무지 티셔츠라는 괴담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제 옷은 부모님이랑 쇼핑하러 갔을 때 자기 걸 골라서 사곤 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따뜻한 계통의 색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색깔을 한 옷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옷장 같은 데서 빨간색 무지 티셔츠가 발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가장 최근에 발견한 건 대학교 1학년 무렵 겨울입니다. 이 빨간 티셔츠가 발견되면 대략 며칠 안에 어딘가 크게 다치게 된다는 걸 저는 중학교 즈음에 알아차렸습니다. 뭐야? 초등학교 3학년 땐 리코더에 머리를 맞아 출혈, 초등학교 5학년 땐 동아리 활동 중에 박리골절. 박리골절이 정확히 뭐죠? 박리는 벗겨지는 거잖아. 박리골절은 힘줄이나 인대가 뼈에서 떨어져 나와 뼈 조각이 함께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한테 흔하게 나타난다는데? 야, 너무 징그럽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땐 동아리 활동 중에 인대 손상, 고등학교 1학년 땐 동아리 활동 중에 오른팔 골절, 고등학교 3학년 땐 동아리 활동 중에 또 인대 손상, 대학교 1학년 땐 교통사고로 왼쪽 몸 관절이 온통 삐었음. 지금은 딱히 후유증 같은 건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긴 한데 또 빨간 티셔츠가 발견되는 건 싫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들킬 때마다 당하는 부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요.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발견했을 때는 기분이 우울해지곤 합니다. 이야, 발견이 계속 되고 있긴 하네. 그리고 당하는 부상이 점점 커져. 왜 이렇게 많이 다치는 거야? 이 빨간 티셔츠는 왜 발견이 되는 걸까요? 빨간 티셔츠 발견되면 이 티셔츠는 그대로 남는 건가? 나중에 잠옷으로 입을 수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로 물든 셔츠의 느낌을 내려고 빨간 티셔츠로 설정을 한 것 같긴 하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빨간색 무지 티셔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머니가 살던 동네입니다. 고령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그 뒷수습 때문에 한 달 정도 어머니 집에 머물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어디다 쓰시는 건지 당최 알 수 없는 수금이 매일같이 오는 것이다. 이번 달치 불경 필사 값이라면서 5만 원을 요구하는 할망구에 제멋대로 방어 토막을 가져와서 한 토막에 10,000원 받겠다는 생선 가게, 한 주에 2번 꽃다발을 여러 개 가져와서 그 값을 10만 원, 20만 원 부르는 꽃집, 매일 아침에 문 앞에 우유가 3명이 마셔도 다 못 마실 만큼 놓이고 신문은 우체통에 4개가 꽂힌다. 어머니가 가벼운 치매를 앓고 계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온 동네가 다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것 같다. 정말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했다. 와, 진짜예요? 진짜 너무하다. 진짜 다 좀 물리력을 행사하고 싶다. 너무 화나는데요? 치매 앓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무서운 동네네요. 어딜까요, 일본에? 궁금해지네. 일본 시골 인심 진짜 팍팍하네요, 진짜. 자, 다음 이야기는 어둑한 논두렁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전번에 별난 사람을 만났는데 좀 들어줘. 내가 우리 지방 여름축제 꽤 시골인데 말이야. 거기를 도우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접어든 게 한 10시 정도. 어둑어둑한 논두렁길을 혼자 터벅터벅 걷고 있었거든. 왠지 평소보다 어두운 것 같긴 했는데 별 신경 안 쓰고 걷는 중이었어. 그러다 보니 앞쪽 나무 전봇대 근처에 사람이 있더라고.
난 눈이 좋은 편도 아닌데다 너무 어두워서 그 정도 거리에서는 보통 못 알아볼 텐데 말이지. 뭐랄까, 어둠 속에 옅은 빛의 윤곽이 있는 느낌으로?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시선을 줬는데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지 뭐야. 그래서 약간 움찔을 했는데 저쪽도 놀라더라고. 어색한데 이러면서 지나치려던 찰나에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는 거야. 근처 민가의 불이 일제히 켜졌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평소보다 어두웠구나 라고 알아차렸는데 뭔가 이상했어. 보통 같은 타이밍에 그렇게 일제히 여러 채의 집에 불이 켜지나?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뒤돌아보니 전봇대 근처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지나온 논두렁기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아무도 없더라. 오싹해진 나머지 걸음을 빠르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였을까? 여기까지가 어둑한 논두렁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녀석이 뭘까 싶기도 하고, 근처 민가의 불이 일제히 켜지는 것도 궁금하고, 그냥 그분이 좀 전기 기술자여가지고 뭐 만지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다 켜진 거 아니야, 불이? 모르겠습니다. 어렵긴 하네. 어려운데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 라는 그런 경험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름이 엄청 빡 돋을 것 같긴 해. 갑자기 그냥 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이 따다다닥 켜지면 나 때문인가? 나 잡으러 오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아무튼 어둑한 논두렁길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의 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가 꿈에 나오셨는데 친가에 있는 할머니 방에서 이불 좀 넣어다오 라고 부탁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불을 개어 벽장에 넣자 내 손을 꼭 잡고 고맙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몇 년 전에 할머니께서 자고 일어나시기 편하도록 침대를 사드렸고 지금 나는 집을 떠나 상경에 있다. 할머니 이불을 개어 벽장에 넣어두는 건 안 하게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옛날에는 매일같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니 왠지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잠에서 깨보니 나는 웬일인지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할머니가 집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폐가 안 좋아지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셨는데 익숙한 집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다. 그런데 장례식 후에 할머니 앨범을 친척들끼리 다 같이 보다가 나는 할머니께서 나온 꿈의 다음 내용을 갑자기 기억해내게 되었다. 할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으신 채로 무어라 간절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할머니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가, 잘 새겨 듣거라. 너가 살다 보면 죽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3번 있을 게다. 하지만 죽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해. 알았지? 3번이야 3번. 죽으면 안 된다.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지만 3번만 참거라. 할머니는 울고 계셨다. 꿈속에서 나도 그만 덩달아 울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차에 들이받쳐서 무서운 속도로 밀려나간 나는 어깨축지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외로 물리적이었다. 야, 진짜네. 지나가던 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셨는데 그분도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셨다. 다행히도 후유증은 남지 않았고 보험이니 뭐니 통장 잔고가 오히려 윤택해진 점은 좋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2번 있을 걸 생각하니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 재밌다. 이 이야기 상당히 재밌는데요. 할머니가 이거는 살다 보면 죽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3번 있을 거다. 이거는 무조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 완전 비유인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어. 웃기네.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걸까요? 크크크. 이렇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힘들 줄 알겠지? 아무튼 글이 너무 재밌고 좋았다 랄까? 좋네요. 할머니의 유언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개의 출산입니다. 나는 대학 다니느라 현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친가에 살고 있진 않아.
엄마랑 아빠는 맞벌이를 하시는데 부업 느낌으로 강아지 브리더 비슷한 일을 하셔. 뭐 강아지를 낳게 하신 뒤에 그걸 파실 뿐이니 빈말로라도 브리더라고는 못함. 브리더는 원래 뭐 그냥 키우는 건가? 브리더는 사육사다. 근데 뭐 개나 고양이의 혈통 관리 및 분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브리더라고 하는 거긴 하네요. 브리더가 맞긴 하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날의 출산에 대비해서 나는 강아지가 태어날 시기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 여기까지는 서론. 대학교 3학년 여름 때 슬슬 개들이 출산할 시기니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 내가 집에 돌아온 날, 이날은 낮에 출산이 시작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께 일을 넘긴 다음 잠에 들었어.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교수형을 당하거나 물고문을 당하는 등 심한 가위에 눌려서 나는 잠을 깼어. 정신을 차려보니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 순간 나는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직감했어. 개의 출산은 인간과 달리 조용할 텐데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든. 달려서 개한테 가니까 부모님이 계시긴 했는데 평소랑은 상황이 다르더라고. 어미 개도 여전히 짖고 있었어. 강아지가 다 죽은 거구나. 그 일로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 어미 개는 강아지가 죽었다는 걸 이해하고 짖고 있었어. 울고 있었지. 나도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라고 할까? 무서웠던 게 있어. 내가 놀랐던 건 강아지의 사인이 말이야, 탯줄이 목에 걸려있다거나 양수를 마셔서 숨이 막힌 등 내 꿈속에서 있었던 고통과 전부 똑같았다는 점이라는 흔히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출산 때 몇 마리 죽겠구나 라고 예상이 된다던지 강아지가 죽는 날을 대충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강아지가 죽기 전날이나 그 당일에 가위에 눌리게 되더라. 누가 나 좀 도와줘 까지가 개의 출산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더가 혈통 관리 이렇게 뭐 그 교배를 하고 이런 거지 학대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래도 이런 상황이 생긴 거는 그냥 좀 이 글쓴이가 영감이 좋은 느낌이네요. 그냥 뭐 누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딱히 한 게 없고 그냥 영감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영감이 되게 뭐랄까 난처하다. 거의 죽는 고통을 꿈으로 계속 느껴야 되는 거잖아. 가위 눌리고 그냥. 개의 출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개 이야기인데요. 개 같은 상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랄까 상사가 개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회사에 빌런이 무조건 있더라. 회사에 무조건 빌런이 있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뭐 선임이든 동기든 뭐 좀 나이 많은 상사든 아무튼 빌런이 한 명씩 있어.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번에 읽어볼 개 같은 상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동기가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 별난이라고 할까 개 같은 상사가 있었다. 개한테 미안한 일이야 진짜. 아무튼 개 같은 상사가 있었다. 동기는 맨날 하지도 않은 실수로 책망을 당하더니 주위에서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그 동기한테만 들릴 정도로 괴롭힘을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로 야 빨리 그만둬. 보는 것도 못 같네. 뭐 하려고 아직 살아있냐? 등등. 결국 동기는 회사를 그만뒀고 그 상사는 흡족한 듯 월급 도둑이 없어져서 일이 잘 되는구만 이라며 웃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동기는 신사 뒤에서 살자해버렸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손에는 튀김을 쥔 채였다. 나는 장례식에서 이렇게나 정신적으로 몰려있었던 동기에게 통곡하며 사죄했다. 너무 미안해서 무력감 때문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그런데 그러고 화장터로 가기 직전에 나는 한 할아버지를 봤다. 초록색 헌팅캡을 쓴 할아버지. 아래는 왠지 진베이 같은 옷을 입고 계셨다. 진베이가 뭐냐면 약간 요런 대장장이 목수가 입을 만한 그런 일본 옷입니다. 느낌 오시죠? 아무튼 그 진베이를 입고 계신 할아버지가 내게 살짝 웃으시더니 괜찮어 라고 하셨다. 화장터에 할아버지도 와 계셨고 다들 내 옆에 앉아 있어서 함께 차도 마셨다. 장례식 후에 출근했더니 그 상사는 역시 동기를 욕하고 있었다. 분한 나머지 뭐라고 대꾸를 하려는데 웬 여우가 휙 하고 들어와서 상사의 발밑을 한 바퀴 돌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상사는 역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중상을 입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그때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고맙구먼. 자네 동기는 어떻게든 편안하게 되었네. 인제 그만 울어도 괜찮으이. 왜인지는 몰라도 할아버지가 사투리를 쓰셨다. 아무튼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나에게 손을 흔들고 떠나셨다. 그 상사가 죽은 건 아니니까 그냥 우연일지도 몰라. 아니, 근데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중상이면 쌉중상인데 너무 심한 그거다. 근데 한 사람을 살자 할 정도로 이제 정신적으로 몰아세웠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할아버지가 뭐였을까? 여우인가? 늙은 여우? 늙은 여우인데 이 그 동기와 뭔가 연이 있는 여우겠죠. 뭔가 좀 피가 섞여 있다든가 이런 여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문 대대로 공양을 하는 여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여우가 이 상사한테 이런 저주를 걸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사이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제발 멈춰주십시오. 개 같은 행동, 만약에 본인이 개 같은 상사라면 개 같은 행동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개 같은 상사였고요. 혹시나 또 개 같은 상사에게 피해를 받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하면 죽지 마시고 거기 회사 안 가도 되니까 다른 데 나오시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라지니까 개 같은 상사 때문에 죽는 불상사는 없도록 합시다. 개 같은 상사 이야기였고요.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번 이야기는 원숭이 할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할배? 재밌겠는데?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통학로 중간쯤에 아이들한테 원숭이 할배라고 불리는 괴짜가 살고 있었다. 다만 괴짜라고는 해도 1년 내내 잠옷 같은 옷을 입고 학교 가는 초등학생 뒤를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며 5m 정도 떨어져서 비틀비틀 따라가는 정도? 징그럽지만 실제로 해는 없었다. 적어도 나한테는. 좀 징그러우니까 원숭이 할배라고 별명을 붙였겠죠? 근데 사람한테 징그럽다 하는 게 좀 그렇긴 하네. 근데 아니 징그럽긴 하다. 이 묘사 자체가. 잠옷 같은 옷을 입고 학교 가는 초등학생 뒤를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따라가는 거 너무 위험하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신고해야겠는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는 불구스름한 얼굴에 머리가 벗겨져 있었고 항상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숭이 할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런데 그런 원숭이 할배가 어느 날을 경계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반 아이들은 제각기 체포됐을걸, 정신병원 간 게 분명해, 죽었겠지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나도 평소에 원숭이 할배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타고난 무서운 외모나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 때문에 원숭이 할배가 사라진 걸 조금 아쉽게 생각했다. 그리고 원숭이 할배를 못 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그때 같이 놀던 친구 3명에게 원숭이 할배네 집에 가보자 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는 두말 없이 흔쾌히 승낙했다. 원숭이 할배의 집은 학교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단층으로 된 가설주택 같은 낡고 작은 집으로 집을 둘러싼 담장과 집 사이에 욕조나 쇠파이프 같은 잡동사니가 싼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입구의 미닫이 문은 잠겨있지 않아서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안에 원숭이 할배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는 모두 원숭이 할배는 이제 이 집에 없어 라고 믿고 있었다. 모두가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올라왔다. 집 안은 좁았고 1DK, 그러니까 원룸 정도의 크기짜리 빌라 느낌이었다. 잡동사니로 넘쳐 흐르는 밖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살풍경했고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거실에는 이불을 안 덮어둔 코타츠,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 등유를 넣어둔 폴리탱크 통 등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바로 옆에 주방에는 작은 냉장고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가전제품은 전부 콘센트가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뭔가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너무나 별게 없었던지라 우리는 실망했다. 텔레비전도 못 사냐 원숭이 할배 어이 라거나 시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의 말을 제각기 입에 올리면서 우리는 집안을 탐색했다. 그런데 주방을 보러 갔던 친구가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하고 모두가 부엌에 집합. 소리친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안을 보았더니 냉장고 안에는 검은 책가방이 쑥 하고 들어가 있었다. 나는 살짝 쫄면서도 책가방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책가방은 의외로 묵직했다. 그리고 등, 덮개 부분에는 칼로 베인 것처럼 커다란 X자가 나 있었다. 열어볼까? 열어봐. 나는 책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마룻바닥에 털어냈다. 노트와 교과서, 필통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졌다. 노트에는 1학년 1반 신노스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교과서도 노트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고 우리가 쓰던 학교에서 지정해준 물품들이 아니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마 모두가 같은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들 입을 꾹 다물고 바닥에 흩어진 책가방과 내용물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헤헤, 원숭이 할배 어린 시절인가? 라고 농담을 해가며 공책 한 권을 주워든 뒤 팔락팔락 넘겨보았다. 딱 중간 정도 페이지에 봉투가 끼어 있었다. 봉투는 입구에 풀칠이 되어 있었지만 별 상관없이 찢어서 안에 들어있는 걸 꺼냈다. 나는 그 내용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봉투 속에 든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 아이는 두 눈을 감고 입을 반쯤 벌리고 있어서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눈꺼풀이 부풀어 오른 데다 코나 입 주위에 피 같은 것이 흠뻑 묻어 있었다. 미쳤어 이거. 누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목욕탕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걸음아 나 살려라 원숭이 할배네 집을 뛰쳐나갔다. 물론 나도 그 사진을 내던지고 도망쳤다. 그리고 그대로 그날은 흘러가 해산.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원숭이 할배 집에 갔던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을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우리가 원숭이 할배네 집에 몰래 들어간 지 며칠 후에 그 집은 헐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벌써 12년이 지났다. 사실 내가 그토록 무서운 경험을 한 건 지금껏 그 일 한 번뿐이다. 오컬트와도 무관한 생활을 해왔다. 나는 최근까지 완전히 원숭이 할배네 집에서 본 것도 잊고 있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왜 그게 이제서야 생각이 났는가 하면 그저께 이사 때문에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한동안 쓰지 않던 공부용 책상 안쪽에서 나왔지 뭐야. 그 남자의 사진이. 여기까지가 원숭이 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원숭이 할배가 막 어린 초등학생들 뒤 쫓아다니면서 잠옷 차림으로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따라다녔잖아. 그게 할배가 자기 뭐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나 이런 아이를 되게 허무하게 잃어버려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쾅 소리가 난 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초등학생을 죽이고 그냥 정신이 이상해진 거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을 뭐 살해한 뒤 그렇게 뭐 사진을 찍었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등 부분에 칼로 베인 것처럼 X자가 나 있는 거는 저것도 뭔가 좀 납득이 되진 않는데 뭘까요 대체? 근데 여기 글쓴이가 좀 치는 게 농담을 잘하네. 원숭이 할배 어린 시절인가? 하면서 분위기 환기하는 게 보통 스킬이 아닌데 재밌네. 이 남자애가 진짜 누구였을까? 이 사진이 있다는 거는 죽은 사람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 아니고서야 살인마일 가능성밖에 없잖아. 본인이 한 거 그냥 업적처럼 그냥 찰칵 찍어 놓은 걸 텐데 할배가 좀 그런 걸 저질렀나 싶기도 하고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미쳐버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거를 좀 경찰에 좀 알려보지. 원숭이 할배 집에 갔던 게 드러나면 부모님한테 혼날 테니까 또 공부하라 그러고 막 놀지도 못할 테니까 말 못한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말을 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수상한데? 근데 원숭이 할배네 집에 몰래 들어간 지 며칠 후에 그 집이 헐렸다는 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진 거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남자의 사진이 공부용 책상 안쪽에서 나온 거는 오컬트적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사진 들고 막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고 왔잖아. 그런데 이 사진이 왔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에는 글쓴이가 원숭이 할배가 될 차례다 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자세한 거는 이제 글쓴이만 알겠죠.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 이 친구도 이제 미쳐가지고 그냥 길가를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원숭이 할배 이야기였고요. 오늘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숭이 할배 재밌네. 밤에 컴퓨터 작업할 때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 방송의 밀도가 낮잖아요. 방송의 밀도가 만약에 워크맨이야 이러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 자막이 삥삥 나오고 막 뾰로롱 하고 막 연예인 나와서 왁 하고. 근데 저희 방송은 이제 중간에 듣다가 안 들어도 뭐 상관없는 좀 그런 바이브의 방송이라 일하시면서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때 방송 선택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저 옛날에 편의점 알바할 때 침착맨님이 옛날에 그 라디오 진행하셨던 거 있어요.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라고. 당시에 그 침착맨님 왕십리에 작업실 쓰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라디오 많이 했었더랬죠. 그거 엄청 들었는데 편의점 알바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으면 좀 손해보는 느낌 들잖아요. 일 너무 열심히 하는 느낌 드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일하는 게 꿀인데 제가 또 그런 컨텐츠 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왕날편은 전설이다. 왕날편 진짜 전설이죠. 종종 듣습니다. 한 2, 3회독은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좋은 게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새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본지 한 6개월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도 좀 재밌는 경우가 있다. 뭐 다 까먹진 않습니다. 좀 일부 까먹는 건데. 아무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